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지나친 학업량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을 종종 접합니다. 하지만 최근 영어 유치원, 초등 의대 입시 준비반 등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죠. 또한 지난 10년간 사교육 참여 비율, 매달 각 가정마다 사교육에 쏟는 돈, 그리고 학생들이 학원과 과외 등의 사교육에 쏟는 시간 모두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참여 비율의 경우 2024년 기준 초등학생이 90%, 중학생이 80%, 고등학생이 70% 등으로 웃돌며 모든 학년에서 대다수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월평균 사교육비는 매년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60만원대에 달합니다. 주당 사교육 총 참여 시간, 즉 매주 학원이나 과외 등을 통해 수업을 듣는 시간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학원 수업, 자율학습, 학원 숙제 및 학교 숙제, 학교 내 수업 시간 등 매주 학생들이 순수하게 공부에 쏟는 시간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인터넷에 찾아볼 수 있는 자료로 추측해봤을 때 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 초등학생은 매주 50시간에서 60시간, 중학생의 경우 60시간에서 80시간, 고등학생의 경우 80시간에서 100시간 정도 공부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이미 일반적인 성인의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아득히 넘어선 것이죠.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던 지난 2020년 코로나 사태 때에도 한국 사회가 사교육에 얼마나 진심인지 엿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 그래프인 초등학생, 주황색 그래프인 중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과 시간은 전년 대비 2020년에 잠시 줄었고 이후 바로 반등하여 상승세를 보입니다. 초록색 그래프인 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 참여 시간은 코로나 때 오히려 증가했죠. 입시가 임박한 고등학생들의 경우 국가적 비상사태 때에도 더 많은 양의 공부를 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이토록 공부가 중요할까요? 단순히 한국이 지나친 경쟁사회, 1등만을 알아주는 사회라 그런 것일까요? 식지 않는 사교육 열풍이라는 사회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선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살아오신 그 시절의 대한민국을 돌아보면 대한민국의 학구야 그 이면의 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한 가족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리고 5살 외동아들 민준이로 구성된 가족이죠. 민준이는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주변 어른들에게서 귀에 닦지 않도록 듣습니다. 야, 공부 안 해? 너 커서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래? 나 오늘 저녁까지 영어 학습지 다 끝내. 안 그럼 저녁 없는 줄 알아? 아들은 하루 중 상당 시간을 공부에 할애하여 친구들과 뛰어놀 시간도 부족합니다. 왜 이 아이 주변 어른들은 이토록 공부를 중요시 여길까요? 우선 시간여행을 통해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과거를 들여다봅시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성인기로 접어든 1970년대에는 국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한국 사회는 다수의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였죠. 1970년대에 조부모 세대의 대다수는 가난 속에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학 교육을 받은 소수만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가난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몸을 써서 열심히 일하는 게 다가 아님을 학벌이 신분 상승의 강력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자녀만큼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가지길 바랬죠. 하지만 공부해라 라는 사랑이 담긴 이 단순한 메시지는 가혹하고 거친 방식으로 표현되곤 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랑의 매라는 말이 널리 쓰였죠. 실제 1987년 뉴스 기사를 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거의 매일 매를 맞는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야, 너 왜 때려? 이게 어디서 소리 질러? 얘가 먼저 때렸단 말이야. 아빠가 뭘 알아? 이게 어디서 아빠한테 대들어? 당장 손바닥 1이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자식이 잘못을 했을 때 체벌로 겁을 주어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게 올바른 훈육이라고 믿으셨습니다. 또 부모와 자녀관계가 수직적인 유교 사상의 여파로 자식이 부모의 기대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게 당연시되었죠. 그래서 어린 아빠의 개성이나 생각, 감정은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엄마의 어린 시절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수면, 놀이, 취미활동 등 그 어떤 것보다도 공부가 중요하다 믿으셨습니다. 이게 미쳤나? 어디 고등학생이 뜀박질이나 하고 있어? 공부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강요되는 엄하고 무서운 가정환경에서 엄마와 아빠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깊이 탐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존중받는 게 아니라 부모의 기대를 저버렸을 때 부모 얼굴에 먹칠한다 라는 타인에게 집중된 꾸지람을 들으며 자라셨죠. 뭐야, 수학이 70점? 옆집 철수는 98점 맞았단다. 엄마가 창피해서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라고 이래? 엄마와 아빠는 이런 환경 속에서 공부라는 타인의 기대에 맞추지 않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1990년에서)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학교 내에서 체벌이 성행했습니다.
그 시절에 학교를 다녔던 분들의 일화를 살펴보면 체벌의 수위와 강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포스러운 환경 속에서 벌을 덜 받고 더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길은 다름 아닌 높은 성적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또 촌지 문화가 여전히 활발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선생님께 자신의 아이를 잘 봐달라며 명품 가방 등의 고액의 선물을 주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성적이나 촌지로 선생님의 눈에 들어온 아이들은 앞줄에 앉혀 칠판이 더 잘 보이도록 해주는 등 여러 편익이 제공되었습니다. 반대로 성적이 낮고 더 가난한 집안 배경의 아이들은 차별을 겪어야 했습니다. 같은 잘못을 해도 더 큰 벌을 받는 등 여러 불이익이 있었죠. 이러한 환경에서 민준이의 엄마 아빠는 높은 성적, 학벌과 돈은 인간적인 대우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학교를 다니시던 1990년대를 살펴보면 1995년에 학교에서 금품 갈취만 42만 건이었고 이처럼 교내 괴롭힘이 팽배했습니다. 학교 내에서의 뿐만 아니라 군대에서의 부조리, 회사 내에서의 부조리 또한 상당했죠. 엄마와 아빠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가깝고 힘이 되는 관계를 충분히 만들지 못하고 학교, 군대, 회사 등 내가 속한 사회 내에서 부정적인 인간관계 경험이 쌓인 엄마 아빠는 사람에게서 얻는 행복은 그리 크지 않다라고 믿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준이가 친구들과 뛰어놀고 사회성을 개발하는 시간들이 공부만큼은 중요하지 않다고 믿으시는 것이죠. 이처럼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는 살아오신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굳은 믿음들로 인해 민준이의 행복을 위해서 학창시절을 공부에 매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이 가족의 이야기는 결코 대한민국 모든 가정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 사교육 현황 등을 볼 때 대한민국 어딘가에 살고 있을 가족의 모습인 것이죠. 혹시 학원에 보내는 다른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이거라도 안 하면 좀 더 뒤처지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 부모, 저희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불안감 속에서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학원을 보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대입인 거고 또 가까이 봐서는 내신인 거죠. 좀 다른 애들만큼은 했으면 하는. 학교에서는 공부 지식 습득에 있어 갖고 다 그걸 학교에서 충족을 못 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 학원을 가야지 뭔가 배우는 것 같다. 시험 대비용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 것 같아. 자녀들도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 잘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좀 있을 것 같고. 애도 불안한 거예요. 쟤를 안 하거나 이러면은 다니지 마라 이러면은 아니야 다닐 거야. 우리 딸 입장에서는 학원에도 가야지 자기가 어느 정도 배운다는 심리적 안정 이런 것도 친구들 다 가니까 나도 가야 된다 이런 것도. 선생님 자체도 설명을 얘네들은 다 알겠지 하면서 거기부터 시작을 하니까 우리도 이제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죠. 선생님 자체도 학원에서 다 배우고 온 거니까 너가 다 알지 이런 마인드니까 그렇게 심도 있게 안 한다 그런 이제 생각은 있는 거죠. 단점은 이제 시간이 없는 거죠. 뭐 하나 학원 갔다 오면 벌써 저녁이에요. 어쩔 때는 10시에 와서 저녁을 먹거든요. 자기 시간이 부족한 구조예요. 어디 여행을 가든지 노는 시간 이런 거는. 저는 짠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분명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자기 생각보다는 타인에 의해 가지고 좀 이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좀 안타깝기로. 인터뷰에 응해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가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과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자녀를 학원에 보내시고 계십니다. 이 선택의 출발점에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사랑이 자리하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사교육으로 인해 아이들의 여가 시간이 지나치게 줄어든다는 점을 사교육의 큰 단점으로 꼽으시기도 했습니다. 자녀를 위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현재 대한민국의 사교육은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매달 추가 10만원의 사교육 지출 효과를 수능 영어 성적으로 환산했을 시 1.37점 정도 오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수학 성적으로 환산하면 1.63점 정도 오르는 효과라고 하죠. 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계속 돈을 쓴다고 해서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무한정 오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추가 사교육 지출 효과는 직선형으로 10만원 추가 지출당 반드시 일정 수준의 성적 향상이 있는 게 아니라 총 지출이 올라갈수록 그 영향이 줄어드는 수학 체감의 법칙을 따른다고 하죠.
즉 과목당 첫 30만원은 과목에 따라 수능에서 한 문제 정도에 해당하는 3에서 5점 정도의 성적 향상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이후의 지출은 점점 효과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또 대부분의 학생들은 추가 사교육의 효과가 거의 0에 수렴하는 그래프의 평평한 부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미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들에 비해 얼마나 잘하는가로 등급이 매겨지는 수능과 내신 성적의 경우 단지 학원을 모두가 다 하는 평균 수준으로 다닌다고 해서 그렇다 할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물론 학원과 과외 등의 사교육이 학생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또 각 학원마다 학생을 가르치는 방식도 효과도 다릅니다. 때문에 이 연구 결과들이 사교육과 수능 성적 간의 관계를 반드시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겠죠. 그럼에도 사교육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학부모님들께서 기대하시는 것보단 훨씬 적을 수 있다라는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간다면 어떨까요?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게 될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는 순위권이 더 낮은 인서울대학과 지방대학들과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 14%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대한민국 상위 2% 가장 명망 높은 대학들의 졸업생들과 대한민국의 가장 최하위권 대학 졸업생들 간의 임금 격차는 연간 862만원으로 달로 환산하면 대략 75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가장 큰 임금 격차는 흔히 커리어 피크라고 불리우는 40세에서 44세에 벌어졌으며 가장 좋은 대학을 나온 그룹이 가장 순위가 낮은 대학을 나온 그룹에 비해 50.5% 더 많은 돈을 번다고 합니다. 여기서 생각해볼 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학벌에 따른 임금 격차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대학들과 최하위 대학들 간의 임금 격차가 매달 단 75만원 정도라면 평균 수준의 대학교들과 최고의 대학들을 비교했을 때 격차는 아마 훨씬 덜할 것입니다. 즉 가장 극단적인 비교조차도 우리가 막연히 상상하는 인생이 갈릴 만큼의 차이와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과 돈을 쏟아부어 2%라는 바늘구멍을 뚫었을 때에도 상대적인 경제적 보상이 그리 크지 않은 것에 비해 우리는 사교육을 통해 무엇을 이뤄가고 있을까요? 사교육에는 어떤 단점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는 단점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교육 참여 가정의 월 평균 사교육 지출은 자녀 한 명당 60만원을 웃돕니다. 평균적인 사교육비가 부모님들께 어느 정도 부담일까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선 통계청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분위별 월 평균 가계소득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분위란 쉽게 말해 등수를 말합니다. 1분위는 소득 하위 10%, 10분위는 소득 상위 10%에 해당합니다. 각 분위별 월 평균 가계소득에서 교육을 제외한 월세, 옷, 식비 등 모든 평균 지출을 빼면 매달 저축 가능한 여유자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여유자금에서 자녀가 한 명일 때, 자녀가 두 명일 때의 상황을 놓고 평균 수준의 사교육 지출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그래프로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91에서 100 등에 해당하는 1분입니다. 직장인에 해당하는 임금근로가정, 자영업자, 사업가 등에 해당하는 비임금 근로가정 모두 자녀 단 한 명의 사교육을 지원하더라도 매달 돈을 잃는 가계 적자가 나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50%에 해당하는 5분위에 오더라도 자녀가 단 한 명인 임금근로 가구를 제외한 다른 가구들은 모두 적자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녀가 한 명인 임금근로 가구도 사교육 지출 후 여윳돈이 50여만원 정도로 여전히 사정이 팍팍한 것을 알 수 있죠. 대한민국 국민 70%에 해당하는 7분위까지 오더라도 여전히 대부분의 가구 상황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여윳돈이 여전히 크지 않은 듯 보여지고 비임금 근로가구의 경우 자녀 2명의 사교육을 지원하는 게 여전히 적자가 나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가계소득 상위 30%부터는 임금근로, 비임금근로 가구 모두 적자 없이 자녀 2명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더 높은 가정으로 갈수록 사정은 더욱 넉넉해지지만 숫자를 쭉 놓고 보면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대부분의 한국 가정에게 있어 평균적인 수준의 사교육이 결코 가볍지 않은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특별히 과도한 사교육을 시키지 않더라도 이미 상당수 가정은 빠듯한 가계 상황에서 사교육을 감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교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대한민국 정부 보도에 따르면 노인 빈곤율은 무려 40%를 웃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 높은 노인 빈곤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사교육 지출 그리고 그로 인한 부모 세대의 부실한 노후 대비를 꼽습니다. 자녀에게 더 밝은 미래를 주기 위한 학부모 세대의 노력과 희생이 정작 그들의 미래는 노인 빈곤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형태로 다소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경제적 부담 외에 배제할 수 없는 단점은 바로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입니다. 과도한 학업량과 선행학습은 아이들을 성장기부터 만성 스트레스에 노출시킵니다. 성장기 만성 스트레스는 기억력과 주의 집중력, 작업기억 같은 핵심 인지 기능을 저하시켜 오히려 학업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아이는 더 큰 압박과 불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학습량은 다시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는 더욱 심해질 수 있죠.
또 성장기에 과도한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면 아이들은 심리적 고통을 억눌러 우울증 등의 내재화 반응이나 분노, 충동적인 행동, 반항 등 외부로 고통을 표현하는 외환화 반응을 보이게 된다 합니다. 여기에 사교육 비용이 가계에 큰 경제적 부담을 주면서 부모의 피로와 우울감이 쌓이고 자녀에게 따뜻한 관심과 정서적 지지를 줄 여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모와의 정서적 교감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부 안 하냐, 왜 이것밖에 못했냐 같은 말들만 반복해서 들은 아이는 사랑받고 있다 라기보다 내 존재 가치가 지속적으로 평가받는 느낌을 받으며 자랄 수 있죠. 이런 부모와의 정서적 교감의 부족과 학업에 대한 과잉 통제는 아이의 자아상과 애착 형성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나는 존재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성취가 있어야만, 무언가를 이루어내야만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굳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으로 생긴 불안정 애착은 불안, 우울,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학원과 과제로 잠식된 일상은 수면 부족과 신체 활동 감소를 낳고, 이는 다시 기분 저하, 집중력 저하 외에도 비만 등 신체 문제로 이어져 학업 능력과 건강을 동시에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한 사교육은 하나의 거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우선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 오히려 인지능력, 학업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학업 성취도는 학원의 숫자가 늘거나 숙제량이 느는 등 공부량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부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다 보니 수면과 운동 시간이 줄어들고, 수면과 운동 부족은 비만 등의 신체 문제를 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적된 피로감으로 인해 인지능력, 학업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죠. 이처럼 과한 사교육이 더 과한 사교육을 낳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사교육 스트레스는 그 자체만으로 우울, 공격성 등 다양한 정신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높은 사교육비로 인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부모의 우울감과 피로가 증가하여 자녀를 따뜻하고 자상하게 대해주는 게 더 어려워지고, 이는 자녀의 불안정 애착으로 이어질 수 있죠. 자녀를 위해 시작한 사교육이 정작 자녀의 신체, 정신 건강을 악화시키고 인지 능력까지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는 겁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사교육이 도가 지나치면 아이를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모는 악순환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사교육이 아이의 삶을 잠식하는 게 아니라 더 행복한 미래로 나아가는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여러 심리학 연구들을 종합해봤을 때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선 가까운 관계, 뚜렷한 자기이해, 작은 것에도 보람을 느끼며 나아가는 결과보단 과정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각 요소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학생들의 삶에 이 세 가지의 행복의 요소가 어떻게 빠져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에서 무려 70년간 성인들을 추적 관찰하며 행복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 좋은 대학이나 회사에 들어가는 것 등 단기적인 성취는 결코 장기적인 삶의 만족도를 예측할 수 없다고 합니다. 소득 수준의 경우 일정 수준까지는 분명 행복에 기여를 하지만 그 이상의 경우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 연구에서 밝힌 행복의 가장 큰 열쇠는 무엇일까요? 하버드 연구에서 밝힌 행복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것은 다름 아닌 가까운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진정으로 힘이 되는 가까운 관계들이 있는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하죠. 이런 관계들은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강력한 심리적 완충장치가 된다고 합니다. 힘들 때 기댈 곳이 있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회복 속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이죠. 가까운 인간관계는 어린 시절 가족 환경, 특히 부모와 맺은 관계가 밑바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뜻하고 일관된 사랑을 받아온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된 성인이 되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맺어나가기가 훨씬 더 수월하죠. 반대로 성적으로 대우가 달라지는 등 조건부 사랑을 받는 불안정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과도한 불안 또는 회피형 성격으로 인해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나치게 공부에 엄한 가정 환경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많은 학생들은 행복의 가장 큰 밑바탕이 되는 가까운 관계라는 핵심 축을 세울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현재 대한민국에서 공부 이외의 경험과 자아 탐색의 중요성이 크게 간과되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선진국 사이에서 거의 유일하게 돈을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로 꼽고 있습니다. 과도한 명품 소비와 영끌족 등이 화제가 되며 가장 물질주의가 심한 나라 중 하나로 묘사되기도 하죠. 물론 좋은 옷과 물건을 사는 것, 그걸 통해 주변에서 인정을 받는 것에 대한 만족감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무엇을 소유할 때보다 나라는 사람에게 즐거운 경험을 할 때 더 큰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명품 하나를 더 살 때, 명문 대학교에 들어갈 때도 물론 행복감을 느끼겠지만, 이처럼 명품이나 학벌을 소유하면서 나오는 행복은 그 순간이 지나면 이내 적응이 되고 무뎌지기 마련이라고 하죠. 한국에서 행복학자로 유명하신 연세대학교 서은국 교수님도 행복하기 위해선 행복 압정을 많이 깔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행복은 강도보다 빈도가 핵심이기 때문에 밟으면 내가 행복해지는 상황들을 삶에 많이 깔아둘수록 사람은 더 행복할 확률이 높다고 하죠. 이 행복 압정을 많이 깔아두기 위해선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삶이란 통제 밖의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누구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하지만 일 이외에 일상들을 어떤 것들로 채워나가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행복에 분명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누군가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소파에 누워있을 때 채워질 것이고, 누군가는 뒷산을 오르며 자연 풍경을 볼 때 채워질 것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다른 사람과 운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날리기도 할 것이죠. 사람은 다 다릅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렇게 해야만 반드시 행복하다라는 공식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가지 것들을 시도해보고 나의 반응을 살펴보며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충분히 파악해서 나만의 행복 공식을 만드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자아가 형성이 되는 학창시절에 공부만을 하는 것이 아닌 그 위에 여러가지 것들을 해보며 스스로를 탐색하는 시간이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학생들의 상당수가 과도한 학업량으로 인해 충분히 자아 탐색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 마지막 행복 열쇠는 바로 과정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했다는 그 자체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노력이라는 통제 가능한 것을 목표치로 두고 조금씩 발전하는 자신의 모습에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자랄 것입니다. 성인이 되었어도 무언가를 시도할 때 부담이 덜할 것이고 더 끈기 있게 오래도록 발전해 나갈 내면의 힘이 길러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과연 이런 내면의 힘이 현재 대한민국의 아이들에게 잘 길러지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사교육에는 선행학습이 팽배합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어려운 수준의 과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적으로 강한 부담이 될 정도의 어려움에 노출이 되면 인간은 동기를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무력감이 들어 포기해버릴 수도 있죠. 만약 100점을 맞지 못하고 하나라도 틀렸을 때 혼이 나는 가정에서 자랐다면 완벽하지 않으면 성과는 무의미하다는 믿음이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성과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뭔가를 도전하는 것을 꺼리고 무서워하는 어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가까운 관계, 뚜렷한 자기 이해, 성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라는 현재 대한민국 학생들의 행복에 빠진 3가지 요소들을 알아봤습니다. 이 3가지 행복의 요소들이 아이들의 삶 속에 잘 녹아들어가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3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할지 모릅니다. 과도한 사교육의 악순환의 고리를 다시 살펴보며 신체, 정신건강 문제, 인지능력 저하 등의 문제들 모두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 그리고 부족한 삶의 여유에서 출발합니다. 만약 과도함이 문제의 근원이라면 사교육을 적절한 수준으로 낮추거나 조정하는 것으로 잃어버린 행복의 3가지 조각들을 끼워 넣을 공간이 조금 생기지 않을까요? 지금 자녀가 소위 말하는 학원 뺑뺑이를 돌며 잠을 잘 시간도 부족하고 취미생활을 할 여유도 없다면 학원을 하나라도 줄여 숨통을 터주는 게 어떨까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수면 부족과 과한 스트레스로 오히려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것만은 피하도록 노력해보는 것입니다. 맞벌이로 인해 학원을 보내는 것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영수 등 교과 과목에 너무 치중된 사교육보단 축구나 미술 등 아이와 대화를 통해 본인이 정말 관심이 가고 배우고 싶은 것들을 배울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스트레스 지수를 낮춰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학업 부담이 줄어 수면 시간이 늘어나고 스트레스 양이 줄어들면 인지능력 또한 부족한 수면과 과한 스트레스로 저하되는 것을 조금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원의 숫자가 줄어든다면 부모님의 경제적인 부담도 줄어들 수 있죠. 이를 통해 학부모의 스트레스 지수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며, 그렇다면 자녀를 대할 때에도 더 많은 에너지가 생길 수 있고 조금 더 자녀를 더 따뜻하게 대하고 배려하는 것도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학업 성취도에 있어 성적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단 노력 그 자체에 대한 따뜻한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100점만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90점도, 때로는 80점, 70점도 귀중한 배움의 과정일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보려는 자세 그 자체라는 것을 아이들이 배울 수 있다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닥치는 여러 난관과 어려움, 좌절의 순간 속에서 원하는 성과를 이루지 못한 자신을 지나치게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봤다는 것 자체만으로 스스로를 다독이고 격려해 나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줄어든 학업량으로 완화된 스트레스, 더 부드럽고 따뜻한 부모님 아래 아이들도 정서적으로 더 안정되고 건강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부모와의 끈끈한 애착 속에서 대인관계 능력 또한 조금은 더 탄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생긴 여유 시간 동안 다양한 취미 활동도 해보며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더 넓고 깊게 탐구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효과들을 모두 기대하는 건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뭄의 단비처럼 생긴 부모의 금전적인 여유, 그리고 학생들에겐 숨을 돌릴 여유가 더 끈끈한 부모와의 관계, 더 폭넓은 자아 탐색,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도전할 용기라는 씨앗이 되고 훗날 자녀에게 더 밝고 행복한 미래라는 꽃으로 활짝 필 수 있다면, 지금 자녀의 학업 성취도가 조금 내려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도 학원이나 과외를 하나 정도 줄이는 건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일 수 있지 않을까요?
원래는 제가 무용을 했었었는데요. 부상 때문에 못하게 된 상황에서 미술 한번 해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주어진 거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주어진 일을 즐기면서 하자,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회가 생겨서 대학원으로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진학을 해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좀 적성에 잘 맞아서 지금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것도 그때에 이어서 좀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에 갑자기 부모님이 미술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평소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편이기도 했는데 취미로 할 생각이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미술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디자인과에 진학을 하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완전 어릴 때 미술학원? 잠깐? 고등학생 때 무용학원 다녔던 거 말고는 없이 미술 제외하고 없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교육관이 어차피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자연스럽게 학원을 다니지 않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뭐 피아노 학원, 뭐 합기도 이런 거 좀 많이 다녔었고, 학원은 그렇게 뭐 다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라는 잔소리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고3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미술학원에 다니긴 했어요. 그 이전에는 전혀 학원을 다니지 못했어요. 저는 학원을 굉장히 다니고 싶어 했었고, 사실 친구들이랑 또 놀고 싶기도 했고, 부모님은 학원에 갔을 때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법을 배우지는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으셔서 국영수 학원은 못 다녀봤습니다. 초등학교 때를 생각해보면 학교를 끝나고 나면 이제 친구들은 학원을 가야 한다고 다 떠나가고, 저는 학원을 좀 늦게 가는 친구들이나 그날 학원을 안 가는 친구들끼리 이제 모여서 놀이터에서 놀거나 뛰어놀았던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었어요. 되게 시간이 많거든요. 학원을 안 다니면 다습할 수 있는 시간도 많고, 학원에 안 다니고 주도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들이 계속 지금까지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업무에서도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도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을 때도 있는데, 그런 상황들도 좀 잘 컨트롤하는 편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많이 돌봐주셨는데, 할머니는 소열이 있으신 편이었어서 계속 공부를 하라고 하셨을 때는 제가 공부를 거의 손을 놓다시피 했는데, 저한테 만약에 그렇게 하라고 시켜도 저는 하기 싫어했을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아직 생각이 없었을 때 누군가 강제로 시켜서 하라고 했으면 재밌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주도적인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삶의 태도는 절대 못 가졌을 것 같고요. 치이면서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이 정해준 스케줄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게 습관이 되고, 스트레스가 계속 있는 상황에서 살아가는 게 익숙해지다 보면은 좀 멘탈적으로도 많이 약해질 것 같고. 젊은 조직일수록 스포에 대한 중요성은 거의 희석된 것 같고요. 좀 오래된 조직의 경우에 아직 그게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또 막상 대학을 나와보고 또 사회에서 직장을 구해보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크게 학벌이 중요하진 않구나. 디자인 계열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거의 포트폴리오 이전의 작업물을 보면서 채용을 하는 추세다 보니까 스트레스와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는 그 시기라는 게 있는데, 그 시절을 너무 책상 앞에서만 보내는 그게 너무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할 때도 자율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할 텐데 지금이라도 많이 뛰어놀면은 나중에 일을 하더라도 좀 더 힘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제 뭐 공부를 그렇게 뭐 잘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저에 빗대서 다른 아이들까지는 제가 주제 넘은 것 같고, 만약에 저의 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정도 어린 나이 때는 재밌게 놀아라. 아직도 그때 추억을 먹고 살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행복했던 기억들이 없으면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중에 여러 가지 살면서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쟁해주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어릴 때 친구들이랑 연락을 자주 하면서 지내는데, 그 친구들이랑 만나면서 옛날에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이런 얘기를 그냥 하면 그 자체로 힐링이 되더라고요. 스스로 생각하는, 스스로 결정하고 거기에 책임지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주변인들이 본인을 생각해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뭐 이런저런 압력을 넣고 이제 길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뭘 원하고 이런 걸 계속 고민하고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저는 좀 더 많이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아이를 보고 그 아이를 잘 파악해서 아이에게 잘 맞은 솔루션을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창 시절의 성적은 정말 하나도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점수 1.2점 올리는 것보다 지금 내 아이가 뭘 원하고 있고 어떤 걸 하고 싶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조금 같이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